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이 이번 내란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윤석열이 느닷없이 골프에 빠졌을 때 많은 국민들은 저자가 도대체 일은 언제 하나 궁금해했었죠. 트럼프를 만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놓았지만 이것도 역시 내란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때 같이 골프를 쳤던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는데요. 그중에 한 팀이 바로 707 특임 부대원들이었습니다. 부대원을 골랐던 자는 다름 아닌 훌쩍이 김현태 단장이었고요. 이때가 지난해 6월이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내란을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미 국민은 윤석열을 파면한 지 오래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광고해 드릴게요. 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한우 불고기 제품인데요. 작년에 아주 그 인기가 좋았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물량이 부족해서 더 못 드렸던 제품 한우 불고기를 이번에 다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유명한 소고기 유통단지가 서울 마장동인데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우리나라 한우만 몰두하고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제일 큰 한우 축산 기업 태우한우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이번에 거기에서 만든 양념 불고기 500g 한 팩을 구매하시면 한 팩 더 드리는 원+1 행사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전예현 민주연구원 본장님, 김남국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눈 오는데 오시느라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전혜원 원장님은 오늘 아주 안에 스카프가 완전 봄인데 눈하고 어울립니다. 네. 근데 봄 하면 또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고 좋은 소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앵커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헌재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가 말한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첫 번째 단초라고 할까요?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평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언제쯤 선고가 나올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빠르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요. 통상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보통 금요일 날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두 번 그렇게 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일 날 탄핵 선고를 할 경우에는 주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좀 보내기 직전에 금요일 날 선고 결과를 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빠르면 이번 주라고는 얘기하는데요. 물론 평의가 빨리 끝나면은 오늘부터 다시 평의를 제기한다고 하니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한 평의가 6회에서 8회 정도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선고 날짜를 알려주고 2번 정도 평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선고 과정들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후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빨리 만약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최종 선고일이 결정되고 금요일 날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다고 하면 3월 14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꼭 금요일 날 하는 법은 없지요, 김남국 네. 의원님. 선고 날짜는 죄송합니다. 선고 날짜는 평의회 그 헌법재판관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꼭 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에는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그랬고 또 여러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들 선고를 금요일 날 했던 관례를 비추어 보면 이번에도 금요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심판 보면은 아마 이번 주는 그 판결문 쓰기에 너무 좀 촉박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예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에도 10일 이후에 변론을 종결하고 10일 이후에 탄핵 선고를 언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한 10일이나 2주 정도 앞두고 언제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평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재판관들마다 쟁점과 사실관계 인정 그리고 지금까지 변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의 신빙성과 내용들을 어떤 것을 판결문에 담을지에 대한 회의를 지금 굉장히 숙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큰 이견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헌법재판관 판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글만 읽는다고 한다면 이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쟁점이 되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복수의 증언과 진술 그리고 검찰 조사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평의 절차가 그렇게 꽤나 뭐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선고를 하게 되면 그 날짜를 2, 3일 전에는 알려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에 고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한다면 늦어도 내일쯤, 그렇죠.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얘기가 없고 그렇게 보면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언제 고지를 하느냐가 지금은 최고 관심사가 됐어요. 전혜원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아침마다 경제뉴스 꼭 봅니다. 국회도 지금 국정협의체가 계속 안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사실 내각의 상당수 의원들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사실상 옥중에 있는 상황이고 국정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에서 판단을 사실 좀 속히 내려주셔야 사실상 내란 상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가 원상태로 복귀되는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주신 이후 일부 폭동 세력들이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이런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국민의힘에서 이런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헌재의 판단에 수긍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모습인데 사실 보수정당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 껴안고 헌재의 판단을 수용을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미줄 최정환님 아주 좋은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화목난로에 참나무 타는 소리, 그리고 참나무 내음. 야옹이는 늘어지게 자고 이런 안온함과 평화스러움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빨리 탄핵. 장순욱 변호사가 헌재 마지막 변론 때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를 읊은 적이 있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정말 주말에 보았던 그 집회에서 목사라는 자들이 쏟아냈던 그 욕설을 들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특히 목사라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대화에서도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세상에 너무 괴물이 많아졌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벅찬데 말이죠. 빨리 이런 세상이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트럼프와 젤렌스키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몸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미국은 세계 경찰, 세계 이익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고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약소국의 대통령을 앞에다 앉혀놓고 너 옷을 왜 이따위로 입었느냐.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꺼번에 협공하면서 몰아붙이고 말이죠.
너 우리 없이 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그냥 이웃집 간에 만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정상회담에서 그런 짓을 하는지.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들 다르겠습니까? 뭘 보고 대접해 주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관세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제 김정은과 또 뭐 회담하고 그러면 한국도 쏙 빼고 너네들 뭐 왜 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힘을 키워야죠. 그런데 이렇게 허약해가지고 어떻게 힘을 키우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그 풍경을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와야지요. 윤석열 이제 탄핵 심판 선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되겠죠. 뭐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윤석열 이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내란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작년 여름 그렇게 시끄러웠던 골프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골프야? 술 마시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술 깨려고 골프하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다가 내란 일으킨 뒤에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저자가 골프장에서 내란을 꾸미지 않았을까? 왜? 용산으로 옮긴 뒤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보안이었습니다. 그전에 청와대 완전히 보안 장치가 잘 갖춰져 있는데도 미국의 도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도청 막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용산은 얼마나 허약하겠습니까? 허둥지둥 만들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란 음모 꾸미다가 다 이렇게 CIA가 도청하고 그러면은 일이 그르칠 것 같으니까 이걸 딱 밖에 나와가지고 골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707 특임 부대원들을 동원을 시켜야 되니까 야, 707 부대원들 말이야. 불러가지고 골프 한번 치면서 내가 좀 격려하는 척하고 그리고 저녁에 술 한잔하고 그러면 야, 이 뭐 저 보이지도 않는 부사관 이런 애들이 말이야 대통령하고 같이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그랬다 그러면은 얼마나 저기 하겠어. 완전 충성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프 친다고 하는데 그 애들 선발하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그 훌쩍이 김현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 6월입니다. 그때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막 이런저런 핑계 대다가 나중에 이제 딱 드러나니까 김용현이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인들 격려 차원에서 골프를 쳐준 건데요. 그때 막 애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날지를 떨었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다른 사람하고 한 게 아닙니다. 민간인하고 업자들하고 골프하신 게 아닙니다. 장병들 중에 가장 고생하는 게 누구냐? 부사관들하고 영관급 실무자다. 그래서 영관급 실무자하고 부사관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그 라운딩을 하고 나서 격려 만찬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찬 과정에서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정말 이거는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장병들을 위해서 휴가 기간에 이렇게 이 장병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난받을 일입니까?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비판을 하셔야지. 아니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실 때 그냥 하셨습니까? 앞뒤 팀, 두세 팀 다 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우리가 이제 속셈을 다 알고 저자의 말을 들으니 저자가 얼마나 악랄하고 사악하고
정말 괴물 같은 자인지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면은 장병들하고 쳤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격려하려고 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계엄이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던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이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오늘 중앙일보가 또 보도를 했거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8월 초에, 그러니까 골프를 지금 8월 8일 날 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초에 윤 대통령한테 정보사 그 간첩 사건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한동훈 비상 조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골프를 쳤다고 하면 김용현이 아마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707이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러면 707 단장과 함께 707 부대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직접 격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계룡대 가서 골프를 치는데 하필이면 707이 계룡대에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뭐하러 707을 굳이 계룡대까지 불러서 특임단장한테, 김현태한테 야, 누구랑 같이 칠지 섭외까지 해. 그리고 미리 골프 실력까지 검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그랬겠습니까? 이 계엄의 그림들이 하나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는 거. 그 발표하기 전에 윤 대통령을 독대하고 난 다음에 당에 와서 어떻게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면 좋겠는지를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당에서 윤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한 이거를 당에 일임한다고 하는 걸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수락하기 전에, 수락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전에 미리 밝혔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그 책 안에 써놨는데요. 윤석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기가 가까이서 봤을 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고 뭔가 행동을 통해 가지고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도 그걸 나중에 불복하거나 아니면은 2차, 3차 계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임기 단축 문제를 먼저 꺼내기 위해서 한동훈이 공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럴 정도의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가까이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조차 얘기를 합니다. 국정 2인자라는 사람이.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모험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생각할 때는 작년 3월 이후부터 김용현이 계속 나름대로 노상원하고 밑그림을 그려서 계엄 단계, 계엄 준비를 착실하게 하나하나씩 해나갔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전혜원 원장님, 저자들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인식이 천박하기 짝이 없어요. 장병들이, 군인들이 나라에 충성하고 또 국군 통수권자한테 충성하는 것은 정말 대통령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가, 이런 모습을 보고 충성을 하는 거지. 야, 저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 해주고 술도 한 잔 미기고 이렇게 하면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요. 네, 정말 천박합니다. 자랑스러워야 될 대한민국 군을 조폭이나 정치 깡패, 백골단으로 사실상 만들려고 한 거죠. 다 그렇죠. 정치 깡패 뭡니까? 돈 주고 나가서 반대하는 정적 두들겨 패고 야구 방망이로 맞고 이런 게 정치 깡패 아닙니까? 백골단이 했던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군에서 특수부대에서 특수한 임무를 해야 되는 군인들을 데려다가 뭐 같이 골프 치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일부는 술 마시고 이러면서 본인들 계엄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군을 망치고 있는 최고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고 김용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훌쩍이라고 불리는 김현태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정말로 군 장면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으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후에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하려고 했던 박정원 대령을 보호해주려고 했어야 되죠.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군을 조폭 정치 깡패, 백골단 수준으로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헌재에서 반드시 파면해 주셔야 되고 같이 훌쩍임에 여기에 가담했던 김현태 반드시 같이 진상을 낱낱이 봐줘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된 군인 박정훈 대령은 아직도 보직 해임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뵙기도 하고 통화도 했는데요. 그나마 많은 시민들과 백운기의 정어리 TV에서 응원해 주셔서 버티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런 부조리한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김현태 이자는요, 본인이 직접 장병들을 골랐다는 거예요. 같이 골프를 칠 만한. 그래가지고 야, 뭐 골프 못 쳐도 되니까 그냥 뭐 보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대통령 오치는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골라가지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테스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자가요, 이자는 언론 보기에는 좀 멍청하게 보이는데 나름대로 조금 그 음흉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사기꾼 같은 그런 성향도 좀 있어요. 어딘가에 회유를 당했는지 우리가 짐작은 가죠. 회유 당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뭐 케이블타이 문 묶으려고 했다고 이랬다가 아니나 다를까 파키스탄에 이렇게 탁 지원하고 도망가려고 그랬던 놈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탄핵 변론에 나와가지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 입으로 그 골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선원 의원께서는 매불쇼와 MBC 초대석 등에 출연해서 모범장병 격려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대통령께서 707 단장을 대통령실을 불러 자주 술을 먹였다. 경호처에 파견된 707 요원들이 외곽 경비를 세워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707 특임단이 국정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했다 등 다수의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지금 저것도 보면은 네. 우리가 착 보면 알아요. 누가 써준 거 읽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증인신문 절차라고 하는 게 증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에 변호인이 묻는 말에 본인이 경험한 진술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딱 보면 읽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을 질문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건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나 뭔가 이야기하고자 한 걸 본인이 직접 준비했거나 아니면은 피청구인 측 변호인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가져오는 어떤 문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저거는 다분히 계획적이고 우대된 답변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되었던 골프 휴가철에 707 어떤 대원들을 불러가지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김현태 당장이 직접 개입해 있고 본인이 선발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내란의 준비고 예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직접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적극적인 어떤 부인하는 어떤 진술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현태 단장 보면 직접 뭐 골프 선발했다라고 하면서 연습까지 이렇게 점검했다라고 하는데 무려 6명 2개조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내란에 투입될 707 특전사들이 핵심 임무를 담당하게 되고, 이 군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과의 어떤 특별한 자리, 특별하게 어떤 사기 진작하는, 심지어는 술 먹는 자리까지 만들어 줌으로써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친위 쿠데타에 동원되는 데에 뭔가 이렇게 양심이나 아니면 군 기율이나 이런 거에 꺼리낌이 없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예비 단계를 거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김현태 단장이 기소가 되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구속 기소가 아니라 그냥 기소할 만한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태 대령이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살자고 부하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쇼도 한 거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부안해동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현태라고 하는 사람은 군내에서 굉장히 엘리트예요. 왜냐하면 707 특임단장까지 갔다는 얘기는 장군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군이 좀 있으면 장군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욕심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주변이나 김용현 주변에 가고 싶어 했겠죠. 그러면서 뭐 골프 모임도 주선하고, 설사 계엄 준비 작업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그 행동을 자기가 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엄 선포를 했어요. 707을 제일 먼저 투입했어요.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에 말려러 갔다는 생각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부하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와서 되돌이켜보면 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고요.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그때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후에 반성을 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지 태도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꾸잖아요. 눈물 싹 닦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공작을 했던 것처럼 곽종근 사령관 민주당이 마치 공작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모습들이 결국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기 발목을 잡고 말았다. 김현태 대령은 제가 볼 때 군생활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장군은커녕 오래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뭐 이제 저렇게 깊이 가담해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나중에 막 눈물을 콧물 짜면서 훌쩍거릴 때 아이고 좀 불쌍한 놈 좀 봐줘야 되겠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죄까지 그 벌을 더 받아야죠. 이은주님, 국민 앞에 읍소하며 악마의 눈물만이라도 흘리지 않았다면 욕을 수십 배로 더 먹지는 않았겠죠. 김현태,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니 국민 농락죄 추가된 중형까지 감내해라. 그 벌까지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 놀린 거예요. 농락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하고 접촉하고 윤석열 옷깃만 스친 놈들은 왜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홍철호 정무수석, 지금도 수석 자리 하고 있나요? 그 월급 왜 받아가지고 왜 주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트럼프 때문에 그거 뭐 하면은 준비해야 되니까 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부끄러워서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니고 그 자리에 있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데도 같이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골프에서는 결례거든요. 그리고 또 골프는 제 경험상 하루 이틀 뭐 한두 번 연습한다고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마 어떤 생각 속에서 대통령님의 주말 골프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이 지금 말씀 중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하면이란 말을 썼습니다. 초치라는 말은 공사, 영사, 외교관 등을 자국 외교 관련 부서의 청사로 불러들인 행위인데 상당히 징벌적인 초대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정진석 비서실장도 국회의원을 대통령실로 초치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네, 이 초치가 대통령실 유행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모시는 대통령조차 미국 대통령에게 초치된다는 말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초청하고 초치도 구별을 못하는 무식한 것들이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홍철호 수석 얘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트럼프가 불러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자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사악한 무리들이죠. 근데 윤석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짓말하는 게 이자는 거짓말이 입에 좀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재 변론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얼른 생각하는 거 한 두 개만 얘기해 봅시다.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그 뒤로 계속 인원 했죠. 이놈이. 그 다음에 홍장원 차장 만나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억력 하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딱 한 번 만났어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홍장원 차장이 6번 만났다고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해서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몇 번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나쁜 자예요. 아주 입에 거짓말이 뱄어요. 어쩌면 이렇게 되죠,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소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목소리가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눈을 못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살짝 사실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직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핵 심판 받는 재판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게 나중에 물론 생방송은 아니지만 나중에 국민에게 그대로 모든 영상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데 더 뻔뻔하게 소리를 높이고 막 손까지 막 휘두르면서 오히려 내 말이 진짜다라고 진실이다라고 하는 저 모습을 보면 아, 저기는 뭔가 사람이 아닌가? 보통은 양심이 있으면 저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다 즉시 그 자리에서 검증이 되고 금방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런 대통령 밑에 있다 보니까 홍철호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도 골프가 그냥 대통령의 그냥 골프 여가 이게 아니라 외교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뭐 이렇게 뭐 초치해가지고 하면은 골프 마치 그걸 대비해서 한 것처럼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다 골프 친 게 드러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자리나 아니면 국회 자리나 이런 자리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전부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 보면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과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만 뭉쳐있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들은 거짓말에 대한 어떤 양심이 찔리는 점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 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 멋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당장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는데도 막 모욕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하루만 지나도 내가 다 계획이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이 미국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거기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거짓말쟁이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한 상태에서 아주 첨예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숙고하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그게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개소리쟁인 거예요. 참이냐 진실이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뜻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나면 나를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 말을 믿어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찔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줄 거야 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거짓말했어 당신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이 한두 번이었어야 말이죠. 대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궁통수권자, 궁궐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그동안 군에 어떤 일이 있었냐 굉장히 개헌과 관련된 일도 있었고 정말 어이없어서 군인들이 수치심을 느끼실 만한 정황들이 계속 보도가 나왔었죠. 경호처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란 헌정곡을 갖다 바쳤고 대통령 경호청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저 이 기사 보고 경악을 했는데요. 군 장병들이 동원해 장기자랑을 하고 윤석열, 김건희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라고 하는데 장기자랑 하느라고 2달 전부터 연습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군인들을 데려다가 무슨 본인들의 어떤 축하 공연을 하거나 간신배 행위를 한 건데요. 어떤 일도 있었냐? 장병들에게 대통령 생일 축하 엽서를 쓰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사실 징병제인 나라에서 많은 청년들이 힘들지만 이 의무를 다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군 장병들을 동원해서 대통령 생일 축하 엽서 쓰게 하고 2달 전부터 장기자랑에서 김건희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게 하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을 데려다가 대통령 헌정곡을 만들게 한다. 정말 기기괴괴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을 무너뜨린 책임은 글쎄요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군을 바르기 위해서도 윤석열을 빨리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큐레이터님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가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난리맨이라고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서 검찰한테 수사하라고 했대요. 윤석열의 죄가 차고 넘치지만 정말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가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죄입니다. 그때부터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자예요, 이 자가. 아까 어떤 분께서 제가 윤석열 흉내 잘 냈다고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그렇고 기억력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 그때 장면 한번 다시 보시죠. 술도 한 잔 곁들여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딱 한 번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차례 밖에다가는 그거 한번 하고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하고 뭐 자주 술도 먹고 대통령 아주 가깝다. 대통령 부인하고도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공직의 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일단은 뭐 얼마나 나쁜 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의 화법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본인이 저질러 놓고 그게 드러나기 전에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상식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가 저질렀어요. 그러면 말을 바꿔요. 이건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 아닙니까? 이런 자식이 대통령이라고 이 나라에 있었단 말입니다. 진짜 나쁜 자식이에요. 나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된 자식이 대통령을 했을까? 나 참. 아까 어떤 분이 야생화님 저놈의 주둥이를 골프채 드라이버로 쳐버리고 싶네.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수법이 아주 검사를 해서 그런가? 특수부 수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사를 해서 뭔가 이렇게 진술 피의자 조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증거가 안 나오면 사건을 그냥 끝내는 게 맞거든요. 불기소 처분하고. 그런데 특수부 수사는 결론을 아예 정해놓고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명수 총리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이 진술을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진술이다라고 법정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인 성호라고 해가지고 그 진술을 또 만들어냅니다. 들었다라고 하면서 전원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님 때도 그랬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주변을 탈탈탈 수백 번, 수천 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돈 받은 거를 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수사를 해도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선거 때 공직선거법으로 말한 거 가지고 이거를 왜곡해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결국에 이 특수부 수사를 했던 이 검사들의 특징이 원하는 결론을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데에 능하다 보니까 세상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뭔가 이렇게 착각 속에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듯이 진실을 저는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뭐 나와서 하는 이야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반드시 진실로 밝혀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탄핵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선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아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앵커님께서 저놈이 어떻게 저런 사기꾼보다 못한 놈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겁니다. 보수 언론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신화를 만들어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가 갈등이 있었을 때 추윤 갈등이라고 하면서 키워줬죠. 그런데 지금 드러나서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이 했던 징계라든가 했던 것들 다 드러난 걸 보면 다 윤석열이 판사 사찰하고 특수부 대검 총장 시절에 자기 그 사병처럼 해가지고 고발 사주에 연루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편을 들어주면서 마치 윤석열이 엄청난 피해자인 것처럼 정권에 핍박받고 피해자인 것처럼 대통령으로 사실상 키워주고 만들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저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이 대통령이나 공직이라고 하는 자리를 무겁게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대우받고 뭔가 의존받고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그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속지 않고 보수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반드시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 손창길님께서요.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는 놈이 검찰 시절에 얼마나 조작 수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사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굉장히 바보스럽게 저렇게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렇게 얘기하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정치 선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사악한 목적을 좀 포함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황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기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기면 그게 먹힌다는 걸 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그걸 비판하는 쪽을 힘으로 눌러버린다고 하는 힘의 우위 관계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언론들을 가서 막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도 계엄도 역시 똑같은 패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가가지고 헌재에 가서 증인하는 것도요. 결국은 그게 개소리라는 건지 뭐 인지도 잘 못하는 거겠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지지층은 나를 지지할 거고 나는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면 제2, 제3의 계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악한 의도를 갖고 하는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해가지고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소리는 비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오로지 적과 동지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개소리를 해도 다 믿어준다는 거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도 안 믿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걸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윤석열의 최근 행태를 보면 약간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저는 연상이 됩니다. 사이비 종교가 뭡니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양 말해서 소위 말하는 신도들을 선동하는 걸 사이비 종교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윤석열의 행태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헌재에 와서까지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입 벌거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윤석열과 더불어서 요즘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혹시 꿈인가 하는 인물이 바로 윤상현 의원인데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윤석열이 저렇게 헌재에서 말하는 거는 사실상 앞으로 증언을 하게 될 많은 사람들한테 증언을 조작하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헌재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파면을 해야 할 이유로 뭐 그걸 밝히시진 않겠지만 분명히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기까지 해요. 저는 박근혜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저자가 박근혜 구속시킨 걸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또 사과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것이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박근혜를 또 찾아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뭡니까? 권성동이 찾아갔는데 권성동이 뭐였어요 그때? 지금 정청래 의원 하는 일을 했던 자입니다. 권성동이가. 그러지 않아요? 김남국 의원님? 탄핵소추위원장을 했었고요. 그 당시 사실은 탄핵소추안 200석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 탄핵 찬성표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사진 나오는데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을 했었고요. 33표의 표를 탄핵 찬성표를 모아주는 그 선봉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탄핵이 끝나고 나서 거의 뭐 7, 8년 만에 처음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국에 탄핵 선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 지도부가 다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가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무슨 회포 풀듯이 마음을 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정말 두 번 우롱하는 그런 어떤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렇게 하는 어떤 행동 자체가 국민의힘 극우 지지층을 이렇게 결집하는 어떤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쪼그라뜨리고 60일 뒤에 바로 이제 탄핵 선고 딱 끝나자마자 조기 대선이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도와주는 저는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 당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명박 감옥 갔잖아요. 박근혜 탄핵됐고 지금 윤석열 탄핵될 위기에 놓여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갑자기 무슨 기이한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 이거 뭡니까? 탄핵했던 거 반성하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이거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고요.
한때 제가 강릉에 살았던 인물로서 강릉 시민들이 권성동 원내대표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근혜를 왜 만난 거죠? 그것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박근혜를 만나고 나서 신동욱 대변인이 했던 얘기를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서 수감돼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건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김성환 평론가님, 뭐 탄핵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보수층이 지금도 반감을 갖고 있거나 그럼 총재 박근혜 뭐 부총재 윤석열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까? 탄핵당을 만들겠다는 감옥당을 아예 만들죠. 그러면 당사를 감옥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지금 탄핵 위기에 처해서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데 탄핵당한 대통령을 찾아가서 당의 단합을 얘기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탄핵 정당이나 아니면은 이 극우 정당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도 한참 되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그 마음을 역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보수층 안에서는 좀 저변에 좀 깔려있는 측면은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하고 등치를 하는 거예요. 계엄도 진심에서 우러나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일종의 계몽령이었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도 억울한 희생자, 피해자, 윤석열도 똑같이 억울한 희생자, 피해자, 그리고 그 중간에 탄핵 공작을 하는 민주당 야권 세력. 이렇게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행보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TK 여론이 저는 박근혜란 사람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확확 결집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종의 뭐 제가 볼 때는 메시지 정치, 이미지 정치 정도 수준의 행보를 보인 것이다. 참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근데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사실상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탄핵 소신을 계속 밝혔잖아요. 탄핵에 찬성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상 따돌림 당하고 뭐 한때 탈당해라라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의 투톱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너희들 만약 이탈하면 과거의 유승민처럼 배신자 프레임 씌워가지고 우리가 같이 따돌릴 거야라는 굉장히 저열한 협박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뒷부분에 그 말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신동욱 저자도 그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뭐 이제 권영세나 권성동이 시켰겠죠. 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 누가 봐도 한동훈 겨냥하는 말같이 들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요. 사실 저렇게 전임 대통령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예방하고 나와서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메시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분히 이것은 딱 한 사람 떠오릅니다. 한동훈.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 메시지를 굳이 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쌍권청이 사주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약간 장안에 이게 화제가 될 책인가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화제가 되고 있고 다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되자 내부에 있는 쌍권총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견제 그리고 입지를 좀 쪼그라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이제 주말 사이에 한동훈 대표 기사에 대해서 계속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리는가 봤던데 이 댓글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한동훈 대표의 바라보는 국민의힘 당원들 아주 당성인 어떤 그런 당원들의 시각이 유승민 의원보다 더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뭔가 화려하게 부활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미 한동훈 대표 끝났다. 말짱 세됐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절대 부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잠깐만 네. 한동훈 세됐다고 그러셨는데 한동훈이 뭐 잘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박근혜가 나 한동훈 편 아니야. 그러면 한동훈이 불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지지층의 마음이 굉장히 윤석열을 살려야 된다. 부활시켜야 된다. 보수가 박근혜 지지합니까? 보수가 윤석열 지지하나요?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극우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 만드냐고요. 그 당에서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아마 한동훈은 김상욱 의원을 일주일 전인가 자기들 단톡방에서 쫓아내버렸다고 하잖아요. 김상욱 의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 한동훈계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사실상 손존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우리가 이걸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극우화가 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극우의 비율이 그 포션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는 늘어났을 수 있지만 그게 옛날 그 보수층을 다 잠식할 정도로 보수가 다 극우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나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극우 지지층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경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아마 대선 주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광훈이나 이런 어떤 쌍전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결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도 사실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이 사실 앞장서면서 계엄 잘못됐다라고 초반에는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또 다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탄핵과 윤석열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김상욱 같은 사람들을 손절해버리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뭐 지지층을 향한 어떤 구애의 목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주자가 되거나 아니면 저는 국회의원도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한동훈 대표도 끝났다라고 보고 그다음 더해서 지금 이미 이 국민의힘은 대선을 포기한 정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까 백운기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극우만으로 대선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온건한 보수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백운기 정어리 TV 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자기는 지금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건전한 어떤 보수,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고 있는 지금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매국당, 좀비당, 대선 포기당으로 이렇게 고립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한 3분의 1 정도 읽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신다. 힘들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앞으로 한 전 대표가 어떻게 계엄과 관련해서 발언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책에 자기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계엄 당일날 의원 18명하고 같이 가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해제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해제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 당은 나아가 보수 진영은 불법 계엄의 동조자이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적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이 비판하는 게 맞다고 지금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굳이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 말투 잘 아시잖아요. 번역기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 말투가. 이거 빼고 나면은 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독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걸 마사지를 해가지고 굳이 당내 갈등이나 분열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면서 한동훈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극우 진영이 결집하면 되는데 보수는 자기 말고 다른 그라운드에 굉장히 많은 보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합리 보수도 있고 중도층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대안이 될 만한 싹이 나오면은 그러면 100점 100패인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싹을 자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다른 대안이 될 만한 싹을 계속 자르는 작업을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럼 결국은 보수층은 자기가 내세우는 후보, 경선에서 이기는 이른바 극우를 대표하는 후보만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앞으로 덤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어떤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별이 총총님께서 김성환 평론가님한테 이런 글을 주셨어요. 가발 같은 책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읽고 계신지 참 인내심이 대단하시네요. 아, 이거 직업윤리입니다. 억지로 좀 읽고 있는데. 그래요. 네. 또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또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런데 박근혜 또 이번에 갔던 사람들하고 다른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절대 한동훈이 대선에 나와서도 안 되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검사 출신을 또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직업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헌법적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검찰에서 굴러먹던 사람들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찰이 완전히 개혁되고 그래 저 정도면은 뭐 검찰도 인정해 줄 수 있겠네. 이런 어떤 것이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었을 때 거기에서 검사를 하다가 나와서 정치를 한다.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때가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검찰에서 굴러먹던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공감. 절대 안 됩니다. 공감합니다. 네. 사실은 좀 이게 좀 권력의 사냥개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해온 행태가 그렇잖아요. 야당 대표 죽이려고 온갖 방법 다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대표의 가족들을 털고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건희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콜검 서비스한 것이 바로 지금 검찰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에서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덜 준비된 인물,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한동훈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 망가졌습니다. 안보 망가졌습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그 증시 난리 날 때 가서 군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골프 쳤고 한동훈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대파한 이유가 민생 망친 여당에 대한 심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은 오히려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변화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라던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라던가 뭐 나경원 의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국민의힘 출신 있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헌법과 법률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데 제 옆에 계신 김남국 전 의원하고 상당히 비교됩니다. 박근혜 찾아간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조약돌림이 왜 이렇게 죄인들은 대궐에서 사나요? 그러셨는데 이 박근혜 대구의 사저 말이죠. 네. 한번 이거 보십시오. 네. 오른쪽이 원본 사진인데 왼쪽이 언론이 보도한 거예요. 위에를 잘랐어요. 왜 잘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고라고 그러죠. 고, 높이, 충고. 천장, 층고. 저 정도면 한 6, 7m 되지 않나요? 저게 일반 가정집의 높이일 수 있나요? 저게 지금 접견한 자리인데 와. 이게 깜짝 놀랐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아마 25억 원에 매입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저 구입 자금은 일정 부분 가로 세로 연구소가 도움을 준 것은 맞다. 그러면 저 일각에서 뭐 아방궁이라는 비판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걸 도와준 사람들이 가로 세로 연구소라는 건지 참 씁쓸하고요. 저 집 가로 세로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샹들리에 지금 보면 사진을 보면 층고도 6, 7m 되는 높이에다가 저 위에 지금 샹들리에까지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탄핵되었던 사유들을 보게 되면 제3자 뇌물죄를 비롯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받았다. 제3자에게 물론 본인은 15만 푼 안 받았다고 계속 항변을 하지만
사실은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 형사처벌 이야기 그 죄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국고로 환수돼야 될 돈은 다 환수시키지도 않으면서 저런 어떤 아방궁 비슷한 관저에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 하여금 너무 분노하게 저는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저 사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찍은 사진 보면요, 뒤에 대리석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벽도 다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까 저도 좀 놀랐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게 아방공인이 뭐니 랄지를 떨었던 자들 아닙니까? 아이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선고가 임박해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법원에다가 구속을 취소해라고 또 난리를 칩니다. 이건 또 왜 그러는지 그거 한번 짧게 이유를 짚어보죠. 저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 판사와 또 재판부 판사님들께 우리들의 충정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제 윤상현이가 왜 저러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저자도 얼마 멀지 않았어요. 이제 명태균 특검 통과되고 밝히면 맨 먼저 윤상현부터 조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녹취록에 있는 그 명태균 녹취록이 이미 검찰에서 분석이 다 끝났다라고 하고 있고요. 창원지검에서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앞으로 수사를 나아가면 되는데 그거를 저는 검찰 수뇌부가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태균 이 녹취록과 관련된 수사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다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아주 큰 어떤 수사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아주 교묘한 행태 보였지 않습니까? 마치 명태균을 감싸는 듯 하면서 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가지고 사실은 피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준석과 명태균이 이렇게 나눈 문자까지 지금 뉴스타파에서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저는 이준석도 결코 이 사람이 청년 정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를 써주고 있어요. 이 이준석도 곧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거 보니까 윤석열이 거짓말한 거 또 생각났어요. 하여튼 이자 거짓말 어록만 한번 쭉 모아놔도 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자회견 때. 나는 그때 정진석이 공관위원장으로 알았어요. 근데 명태균하고 통화하는데 윤상현이 그 애가 지금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윤상현한테 전화할게 이랬지 않았어요? 기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 나쁜 자식.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이고요. 막 하다못해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날 대국민 담화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또 거짓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거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이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전혀 죄책감 없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숱하게 많이 목격했던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고 거짓말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 연장선상 안에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치 위대한 정치인인 양 믿는 보수층. 물론 보수 진영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까지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굉장히 후회하게 될 거다.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셨다는 걸 부끄러워하게 되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수의 썩은 얼굴이라는 표현을 한 논객이 썼는데 맞습니다. 보수란 말 쓰지 마시고요. 그냥 썩은 얼굴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사실은 윤석열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윤상현 의원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핵심 인물이나 의혹을 받고 있고 줄줄이 녹취록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 살려고 지금 윤석열 이용하는 거고요.
김민전 의원 뭐 단식을 하네, 뭐 1인 시위를 하네 난리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졸다가 온 국민에게 그 모습 공개되고 무엇보다 백골단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국회로 끌어들인 인물이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박근혜한테 찾아가서 사실상 무릎 꿇고 조아렸는데 아마 강릉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강릉 시민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썩은 얼굴을 그만 보시고 민주당에게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을 보입니다. 오늘 썩은 얼굴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 순정 발바송 틀어주세요. 발바송 틀어주세요. 발바송 저쪽에 가면 들을 수 있을 거니까 그쪽 가서 듣도록 하시고 또 오늘 몇몇 좀비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좋아라는 아이디 쓰는 자. 웅기야 낱말하지 말아라. 어떤 자리를 보장받았기에 이성을 잃어도 한참 잃은 것 같아 보인다. 내가 뭘 보장을 받냐 이놈아.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심도석이라는 자가 제일 심하죠. 너희들 나도 광주 다운 개 좌빨 잡놈들아.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가끔씩 이렇게 못된 자들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는데 한두 번 이야기해서 말 안 들으면 그냥 상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백운계 정어리 TV가 유명해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려고 하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는 거죠. 상대 안 하면 됩니다.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긴 하죠. 왜 이렇게 됐는가. 빨리 정리가 돼서 좀 저는 이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참 어려운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척결과 포용을 함께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청산하면서 포용하는 거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능력 없으면 아예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능력이 있어야죠.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능력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헛된 생각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 오늘 주불리 안보 특강이 있는 날이죠. 또 김현태 이자가 또 그런 짓을 하고 그랬으니까 김병주 최고위원님 만나서 그런 경위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함께해 주신 김남국 의원님, 전혜연 원장님, 김성환 평론가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